안녕하십니까, 실무코딩입니다. 실무를 위한 리액터 세 번째 과정으로 HTML 파일을 리액터 컴포너를 통해서 생성하고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리액터 화면을 구성하고요. 그 화면이 어떻게 브라우저에서 출력되는지에 대한 개념인 SP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dex.js를 초기화하고 얀 웹에서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 화면을 저희가 첫 강의 때 만들었던 로그인 화면을 통해서 컴포넌트를 분해하고 모듈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터 홈페이지를 보시면 리액터로 사구하기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는 홈페이지를 어떻게 리액터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먼저 한번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이번 강의를 들으시고라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강의는 이 문서 중에서 모국으로 시작하기와 UI를 컴포넌트 계층으로 나누기, 리액터로 정적 버전 만들기까지 진행을 할 것이고요. 3단계 UI 스테이트에 대한 최소한의 표현 찾아내기부터는 스테이트 쪽에서 다시 다룰 겁니다. 실무에서 화면을 개발할 때 보통은 디자이너나 퍼블리셔를 통해서 HTML 파일을 받게 됩니다. 이런 HTML을 컴포넌트로 변환시켜서 제어가 가능한 프로그램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인데, 객체 지향 방법론 관점에서 화면을 분석하는 것이 대단히 유용합니다. 이전 과정에 말씀드렸죠. 현상을 모델링 하는데 객체 지향 방법론이 가장 뛰어난 방법론이라고요. 문서를 다시 보시면 어떤 것이 컴포넌트가 되어야 할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새로운 함수나 객체를 만들 때처럼 만드시면 됩니다. 한 가지 테크닉은 단일 책임 원칙입니다. 이 부분을 추적해 보시면 솔리드 원칙 중 하나로 단일 책임 원칙이 있습니다. 이 솔리드는 객체 지향을 설계하기 위한 5가지 원칙인데 한번 좀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 과정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니어 분들은 이런 원칙을 완전히 체득하고 프로그램 짠다는 것은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개발 능력이 발전하면서 해결된 문제 같고요. 지금은 단일 책임 원칙 정도만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객체 지향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캡슐화라고 말씀드렸죠. 이 단일 책임 원칙은 하나의 객체가 가져야 되는 캡슐화의 범위에 대한 원칙입니다. 단일 책임 원칙이란 모든 클래스는 하나의 책임만을 가지며 클래스는 그 책임을 완전히 캡슐해야 함을 일컫는다 라고 정의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대부분의 그 경우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기능을 클래스화 시킨다는 거랑은 좀 멀지만 JSX 형태의 스크립트를 컴포넌트화 시킴으로써 그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이 한국어 선택하는 거죠. 이 부분입니다. 요거부터 정의하면 렌즈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컴포넌트화 시킨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컴포넌트가 아니라 JSX로 정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이렇게 표현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보통은 소문자로 이렇게 처리하겠죠. 다시 컴포넌트로 바꾸고요.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마크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 코딩이 있고요. 텍스트 하나니까 정의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은 로그인 박스겠죠. 이거랑 비슷하게 만들려면 이 부분을 전부 복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트 로그인 보도하고 복사를 하면 오류가 떨어지죠. 왜 그러냐면 엘리멘트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플래그먼트 해서 이 안에다 집어넣어야겠죠. 그리고 로그인 보도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뭐 이미지는 그냥 이미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선 간단하게 그 요소들을 컴포넌트화 해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전 과정에서 코딩 규칙에 정의했듯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코드를 분할시켰는데, 여기서 한 3가지 정도 확인해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는 이 언어 선택하는 부분을 div로 감싸가지고 랭귀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랭귀지 하나로 하고 이렇게 위로 올릴 수도 있겠죠. 디스플레이는 똑같이 됩니다. 기존의 방법과의 차이가 뭘까요? 우선은 div가 하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좀 더 보기 편해진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코드를 분석해 보면 오른쪽 정렬하는 레이아웃을 잡는 부분이 있고 언어를 선택하는 컴포넌트 두 가지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작성한 다음에 레이아웃을 오른쪽 정렬이 아니라 왼쪽 정렬로 바꾸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app 단에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이 하위 단으로 가서 justify start를 해줘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레이아웃을 잡는 부분이 랭귀지 컴포넌트하고 app 컴포넌트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꾸려면 app 컴포넌트와 랭귀지 컴포넌트를 스위칭하면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전 형태로 원복을 시키고 이 코드에서 왼쪽 정렬을 하려면 이 부분만 스타트로 바꿔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랭귀지 자체 기능은 컴포넌트에 들어가 있죠. 이 부분만을 놓고 생각하면 app 부분은 레이아웃을 책임지고 랭귀지는 언어 선택 부분만을 책임지는 겁니다. 단일 책임 원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나의 객체가 하나의 책임만을 지니까 유지보수 관리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보통 요소 컴포넌트 만들 때는 그 레이아웃 기능과 분리해가지고 단독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레이아웃은 상위 단에서 조정하게 함으로써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로그인 보드를 좀 더 세분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보드는 크게 타이틀을 디스플레이하는 부분하고요. 입력을 받는 부분하고 버튼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로그인 타이틀하고 정리하고요. 버튼 분석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한국어가 보기 안 좋네요. 이 부분 입력하는 부분들을 테일즈민 CSS에 맞게끔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로그인 입력하는 거하고 패스워드 입력하는 거 보면 거의 같은 유형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차이 나는 부분은 뭐 아이콘과 위아래에 둥글게 처리하는 부분 정도겠죠. 이거를 프롭스를 통해 가지고 컴포넌트화 시켜 보겠습니다. 복사하고 인풋 한 다음에 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중에서 프롭스를 받아서 각각 컴포넌트 구별해야 되니까 이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이콘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 할 핸들러도 있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콘은 바꿔주고 콘스트 핸들 클릭하고요. 2에 우선 콘솔로 2를 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죠. 그리고 인풋에서 값이 바뀔 때마다 이 핸들 클릭을 집어넣어 주고, 요게 값을 처리하는 부분은 화면을 먼저 만든 다음에 정리하겠습니다. 바꿔야 될 부분은 이 보드하고 보더 라운드 TMD입니다. 이렇게 둥글게 만드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바꿔줍니다. 설명하면 위와 양 옆을 그려주고요. 마지막일 때는 테일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처음일 때는 윗부분을 라운드화 시키고 마지막일 때는 밑에 부분을 라운드 시키는 겁니다. 이 인풋 컴포넌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 부분을 바꾸겠습니다. 함수 형태로 바꾸고 인풋 로그인 프롭스 해가지고요. 네임은 로그인, 아이콘은 FA 유저, 핸들러는 우선은 그냥 아무것도 작동 안 하도록 하고요. 복사해서 이렇게 해야 되네요. 패스워드도 해주고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인풋 로그인 프롭스하고 패스워드 프롭스를 넘겨주게 되면 똑같은 형태로 나옵니다. 아이콘이 안 바뀌었네요. FA eyes였죠. 저장하면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재밌는 거는 이렇게 하면 이 두 번째 거는 딱 요 디자인에 맞게끔 정렬이 돼 있죠. 이걸 살펴보면 테일즈민 CSS에서 콜론을 이렇게 하게 되면 특정한 조건에 만족하는 CSS를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저번 교육에서도 MD 세미콜론 해가지고 화면의 브레이크 포인트에 따라 가지고 화면을 조정시킬 수 있었죠. 이런 식으로 특정 조건에서 다르게 작동하는 CSS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하면 F12 누르고 2점 타겟점 밸류 해야지만 원하는 값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핸들러한테 전해줄 거는 name 2점 타겟 밸류 이렇게 하게 되면 핸들러 하고요. 네임하고 밸류를 해서 콘솔로 네임 밸류하고
이 부분을 정리하면 이것도 바꿔야겠습니다. 그럼 로그인은 로그인대로 하고 패스워드는 패스워드대로 값이 들어갑니다. 이런 형태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좀 정리하고요. 원위치 시키고 지금 로그인 보드를 보면 여기 지금 선언된 부분은 풋에서만 사용되죠. 로그인 타이틀하고 로그인 버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const inputs에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보다 깔끔하겠죠. 그래서 인풋 같은 경우는 인풋에 대한 걸 전부 다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보더는 로그인 타이틀하고 인풋하고 로그인 버튼으로 이루어졌다는 구조만을 관리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로그인 보드는 사라지고요. 이 부분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APP를 보면 지금 언어 선택하는 부분, 타이틀하고 로그인 박스가 예전에 하나였는데 3개로 늘어난 거죠. 이미지가 디스플레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행히도 로그인 타이틀과 로그인 버튼하고 그 다음에 인풋에는 레이아웃을 잡는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인풋의 그 플렉스로는 이 자기가 갖고 있는 하위 단의 레이아웃을 잡는 거죠. 상위 단의 레이아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APP는 좀 늘어났을지 모르지만 한 화면에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수준이죠. 그리고 이 실무 코딩과 이미지도 한번 정리해 보죠. 타이틀 이퀄 이미지도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런 부분이 필요가 없죠. 그냥 컴포넌트 명만 보더라도 이게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실제로 프로그램 짠다고 하면 이 정도 수준에서 정리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그 레이아웃이 조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 실무 코딩과 이미지 같은 경우도 이 클래스가 들어가서 조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한 화면에서 레이아웃을 관리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제 간단한 컴포넌트를 만들기 위해서 별도로 함수로 띄워가지고 관리하는 것 자체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요. 정리하면 아까 컴포넌트로 전부 다 만들었을 때는 소스가 아주 간단해지고 읽기 쉬워졌죠. 그리고 이 방법대로 하면 운영할 때 편한 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APP는 레이아웃을 관리하는 거하고 컨텐트 자체도 일부 갖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우리가 이야기했던 단일 책임 원칙에 대해서 약간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리하면 원칙을 지키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원칙만을 고수하면 최적화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니어분들은 가능하면 우선 원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씩 스킬업이 되시면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실무에 더 좋겠다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 조금씩 고쳐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컴포넌트를 모듈을 통해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선 소스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인풋은 로그인 인풋으로 바꾸고요. 필요 없는 거는 지우고 정리해주고 저장하면 다른 부분들은 전부 그냥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login.js를 만들고요. app부터 전체를 복사해서 집어넣고 끝에 익스포트 한 다음에 app는 좀 그러니까 로그인이랑 컴포넌트라고 이름을 바꾼 다음에 집어넣어 주고 필요 없는 거는 삭제합니다. 저장하고 컴포넌트 부분을 없앤 다음에 여기서 app 부분을 로그인 하시면 지금 만든 로그인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시면 임포트가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필요 없는 거는 없애주고 주의하실 점은 이 login.js가 대문자로 시작하죠. 만약 이걸 소문자로 하면 아까 그 임포트 시킬 때 이 부분이 대문자가 아니라 이게 소문자로 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 컴포넌트용 모듈은 전부 이렇게 대문자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로그인 쪽 좀 더 살펴보면 이것도 필요 없네요. 이 로그인은 그냥 선언만 한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이 login.js를 거기다 집어넣고요. 이름을 index.js로 바꾸고 그러면 index.js에 가보시면 이 커피지 01이 이 로케이션이 틀리게 돼 있죠.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HTML에서 폴더 안에 index.js를 디폴트로 읽어드려서 페이지를 디스플레이 시키죠. 그거랑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컴포넌트들이 아주 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컴포넌트 자체도 모듈화를 시켜야겠죠. 예를 들어서 로그인 인풋 같은 경우는 하시고 익스포트 디폴트 로그인 인풋 하시고 여기에 이렇게 한 다음에 임포트 로그인 인풋 하면 이렇게 올라오죠. 인풋이 not defined 돼 있네요. 이 부분이 여기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랭귀지 로그인 타이틀 로그인 버튼도 모듈화 시킬 수 있겠죠. 소스를 정리했습니다. 하나의 화면이 아주 큰 기능을 갖고 있고 각각의 컴포넌트로 나눌 필요가 있을 때는 별도의 폴더로 독립시켜 가지고 그걸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렇게 인덱스가 계속 나타난다는 게 문제인데, 다행히도 인덱스가 하나 이상 나타날 때는 요 뒤에 어떤 폴더에 있는 인덱스인지가 디스플레이 돼 가지고 그래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옛날에는 표시 안 해줬거든요. 지금 VS 코드에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에 보시면 저희가 무비 UI를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이 부분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이 서치란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다 인덱스를 집어넣고요. 인덱스 안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카피만 해놨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여기 있는 무비 클래스를 카피해서는 오류가 납니다.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임포트 시키시고요. 그리고 여기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S자 하나 빠져서 입력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제대로 고치셔야지만 이렇게 화면에 디스플레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컴포넌트화 시키는 것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까지 교육을 따라오셨으면 크게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무비 데이터 검색하는 거 제가 만든 건데요. 보시면 서치바와 무비 카드가 있고요. 단순하게 레이아웃만 잡아서 디스플레이 하는 것만 했습니다. 어떻게 할지 방향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SPA,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리액트에서 어떻게 라우팅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 리액터 라우터 돔이라는 라이브러리를 깔려고 하는데요. 컨트롤 C에서 닫고요. 그냥 add 마이너스 대문자 D 리액트 라우터 돔 해서 엔터 치시면 패키지를 인스톨합니다. 그리고 얀 웹에서 실행을 시켜주시고요. 이 리액터 라우터 돔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선 코드부터 완성시키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로그인하고 서치 페이지가 있죠. 여기에 홈이란 페이지 하나를 더 만듭니다. 그리고 컨스트 어플리케이션 화면을 정의를 합니다. 바꿔주면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타날 거고요. 이 페이지를 이동할 메뉴를 만들겠습니다. div 하고 메뉴하고 ul li 홈 로그인 영화 검색하고 클릭했을 때 이동하기 위해서 링크 하는 리액터 라우터 돔의 링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정의한 다음에 to 위치는 루트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슬래시 로그인 하면 로그인을 슬래시 서치 하면 영어 검색으로 이동하는 메뉴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서 리액트 라우터 돔에서 브라우저 라우터 선택하시고 처음에는 메뉴를 디스플레이 할 거고요. 라우터스에서 라우터를 정의합니다. 요소로 라우트하고 경로는 홈이고 엘레멘트는 홈 엘레멘트를 쓰고요. 이런 식으로 로그인하고 서치도 정의해주고 하나 더 있어야겠네요. 여기에 만족 못하는 게 있으면 not found 해가지고 페이지가 없습니다라는 걸 띄우고요. 이 부분을 위로 좀 올리고 소스를 보면 이 라우터스는 경로를 정의하는 거고 이 링크는 클릭했을 때 이동시키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HTML에 앵커가 있는데 이 앵커를 쓰지 않고 리액트 라우터 돔에 링크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로그인을 누르면 로그인이 나오고 영어 검색하면 영어 검색이 나오고 홈을 누르면 홈이 나옵니다. 좀 보기 그러니까
클래스 네임 플렉스로 하고요. 갭은 이 정도 주고, 비지는 블루 800하고 텍스트 화이트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클래스 네임을 그렇게 줘야겠네요. 갭 4 정도 하고요. 여기에 화이트 주고 블루 200 정도 하면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홈, 로그인, 영어 검색 이런 형태로 해서 메뉴가 만들어지고 메뉴 클릭하면 화면이 바뀝니다. 우선 홈으로 이동하고요. 화면을 좀 키우겠습니다. F12 하고 정리를 하고 이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하고 서버하고 통신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시 로컬호스트 8080을 리로드하면 이 번들.js가 갖고 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눌러보죠. 그러면 데이터 이미지에서 이 이미지 들어오는 건 있고, 그 다음에 보통 보면 서버에서 로그인 페이지를 갖고 와서 로그인.js가 들어와야 되죠. 근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영어 검색을 보더라도 이미지를 갖고 오고요. 홈페이지 안에 HTML 페이지를 갖고 오지 않습니다. 이 로그인 상태에서 새로 고침을 해보죠. 서버 단에 로그인이라는 걸 요청을 했죠. 하지만 상태는 404로 해서 페이지 없으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즉 루트는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오는데 로그인은 서버에서 404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현상은 리액터의 아키텍처인 SPA 아키텍처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SPA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의 그 약자고요.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는 다른 브라우저 상에서만 움직이는 화면 아키텍처를 제공합니다. 저희 시스템에서는 처음에 루트로 호출을 했죠. 그러면 번들.js가 호출됐습니다. 그때 전체 홈페이지를 만드는 홈, 로그인, 무비 데이터가 동시에 클라이언트로 들어온 겁니다. 그 상에서 로그인을 누르면 이미지는 갖고 오지만 나머지 홈페이지 HTML 문서들은 갖고 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로그인과 무비를 호출했을 때 처음 갖고 온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서버 단에 호출하지 않고 그냥 그려버리는 겁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 상에서는 각 URL을 호출할 때마다 서버에서 해당 HTML을 보냈죠. 하지만 SPA에서는 처음 루트를 호출할 때 모든 화면에 있는 정보를 갖고 오고요. 메모리에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화면을 그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지를 이동할 때 HTML에 A 태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리액터 라우터 돔에 링크를 사용해 가지고 그것을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 호출할 때 라우터를 정의해야 되겠죠. 그 부분이 이 브라우저 라우터를 통해서 호출 URL들을 정의해 주는 겁니다. 때문에 기존 클라이언트 서버는 URL 라우팅 구성이 이 서버 단에 있고요. SPA에서는 클라이언트 단에 그 라우팅 정보가 있습니다. 서치를 새로 고침을 누르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가 브라우저에서 서치 정보를 호출을 했죠. 하지만 라우팅 정보는 클라이언트에만 있죠. 때문에 서버 단에서는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는 오류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참고로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부분이 브라우저의 히스토리 API를 통해 가지고 서버에 호출하지 않고도 클라이언트 내에서 URL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속임이라 할 수 있죠. 이렇게 SPA 아키텍처를 택함으로써 얻어지는 이득은 한번 소스를 갖고 오게 되면 별도의 서버 호출 없이 자체적으로 화면을 렌더링 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질 수 있죠. 즉 네트워크 트래픽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아주 큰 두 가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보신 것처럼 직접 하위 문서를 호출할 때 404 에러가 발생하죠. 뉴스라든지 게시판이라든지 직접 하위단의 정보를 접근하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화면은 상관이 없는데 아주 복잡한 200개 정도의 화면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한꺼번에 번들로 묶게 되면 그 용량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로딩 할 때 사용자가 느끼기에는 이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크리에이트 리액터 앱을 통해서 그 실무에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적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Next.js라든지 Gatsby나 이런 걸 통해서 확장시켜 가지고 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리액터 라우터 돔을 보면 Gatsby와 Next.js는 소스상에서 디파인한 게 아니라
파일 시스템, 폴더의 디렉토리 구조를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라우팅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의 라우팅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죠. 리액트 라우터 돔은 크레이트 리액터 웹과 같이 간단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시스템에서만 사용하시고, 단지 리액터에서 어떤 형태로 이렇게 라우팅을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액터의 SPA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코드 스플리팅, SSR, SSG 이런 형태의 다양한 확장 라이브러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실무에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과정은 리액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고, 실무의 프로젝트를 세팅하는 것은 다음 과정에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떤 것이 있는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코드 스플리팅입니다. SPA에서 번들을 통해서 통으로 생성되는 스크립트를 여러 개 나누어 가지고 동시에 로드함으로써 브라우저의 적재 속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코드 스플리팅 문서를 보면 이런 형태로 번들이 한꺼번에 로딩이 되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 가지고 로딩을 시킴으로써 속도가 절반 정도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걸 코드 스플리팅이라고 하고, 보통 코드 스플리팅은 번들러의 컨피그를 통해 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다른 리액터 코드 스플리팅 문서를 보면 리액터 레이지, 서스펜드 같은 기능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리액터 레이지와 서스펜스를 통해 가지고 전체 코드를 스플리팅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번들러를 통해서 코드 스플리팅을 하고 개별 화면에서 이 레이지와 서스펜스를 사용해 가지고 화면상에서 로딩 화면을 그린다거나 이럴 때는 이 부분이 유용한 것 같습니다. SPA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SPA를 CSR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CSR이랑 SSG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클라이언트에서 렌더링을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SEO는 검색 엔진 최적화를 나타내는 건데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 엔진이 홈페이지를 검색해 가지고 자체 DB를 만들죠. 그리고 사용자들한테 그것을 제공을 하는데, 결국 얘기하면 사용자들에 노출하는 거는 검색 엔진에서 갖고 있는 정보가 얼마만큼 사용자한테 필요한지에 따라서 정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만들 때 검색 엔진에 잘 노출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SEO라고 부르고요. 그 뉴스의 소스를 보게 되면 이렇게 메타하고 뭐 네임, 키워드, 디스크립션 해가지고 이 페이지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정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지 세미콜론이 있고 비슷한 것이 트위터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단순하게 타이틀이나 디스크립션 말고 각각의 검색 엔진에 맞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사용자들한테 이 사이트가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아까 SPA 단점 중에서 하위 페이지에 접근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 있죠. 거기서 파생돼서 그 SPA는 SEA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SPA를 쓰지 않고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나 스태틱 사이트 제너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개발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SSR은 SPA의 반대인 이런 형태로 서버 단에서 렌더링을 해가지고 클라이언트에 보내는 건데, 예전 아키텍처가 틀린 방법이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과정에서 다시 논의할 거고요. 하위 페이지를 요청했을 때 서버 단에서 생성해서 클라이언트로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SG 같은 경우는 스태틱 사이트 제너레이터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사용자가 페이지를 요청하기 전에 모든 페이지를 먼저 생성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HTML 페이지처럼 폴더에다가 모든 페이지를 생성해 놓은 상태에서 사용자 요청이 있으면 해당 페이지를 제공하는 거죠. 참고로 리액트 툴체인에서 Next.js는 SSR이고 Gatsby는 SSG라고 했는데, Next.js 같은 경우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다가 SSG, Static Site Generate 기능을 보강해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념적으로는 SPA, SSR, SSG 형태로 컨셉이 정의됐고요. 이런 서버 사이드 렌더링 쪽의 프레임워크 중에서는 이 Next.js가 80% 정도의 마켓 쉐어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 프로젝트 세팅하는 거는 다음 강의에서 보다 자세히 접근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PWA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PWA는 모바일 기기에서 웹사이트를 볼 때 마치 네이티브 웹처럼 동작하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모바일 웹에 메신저나 메일을 보면 현재 몇 개의 일치하는 메시지가 있는지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푸시 서비스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웹사이트에서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기 힘들죠. 이렇게 웹사이트에 푸시 서비스 같은 모바일 앱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이 PWA라고 합니다. 이 PWA는 현재 대중화된 방법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고요. 단지 구글이나 이런 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발전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문서를 참조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런 컨셉에 대한 블로그 소개 자료는 소개글에 URL을 남겨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정보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